평생을 바쳐 일군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담긴 살림살이를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결국 그 손에 뺨까지 맞아야 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이 집을 팔기로 결심했을 때 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평생 참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2,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겐 이 집이 있었으니까. 남편과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고생해서 장만한 여기 서울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 벽지 한 장, 장판 한 뼘마다 우리 부부의 땀과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죠. 지금은 이 집에서 막내 아들 민준이 그리고 며느리 지혜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복닥복닥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았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그림자,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령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내 하루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새벽 5시 반에 시작돼요.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 이젠 알람도 필요 없죠. 창밖은 아직 짙은 남색인데 저 멀리 거대한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해요. 저 반짝이는 불빛들 속에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익숙하게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 미리 생각해둔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자글자글 생선이 구워지는 냄새. 이 소리와 냄새가 이 집의 아침을 깨우는 유일한 온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내 기대는 언제나 부서지기 마련이에요. 7시가 넘어 굳은 표정으로 방에서 나온 아이들은 내가 차린 아침상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아요. 지혜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커피 머신으로 직행하고 민준이는 윙윙거리는 전기면도기 소리와 함께 욕실로 사라지죠. 그들이 식탁에 잠시 앉는 순간은 간 내린 뜨거운 커피를 머그잔에 담아 한 모금 마실 때뿐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무심한 인사를 뒤로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텅 빈 거실엔 다시 정적만 남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찌개,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이 모든 건 결국 나 혼자 꾸역꾸역 넘겨야 할 음식이 되죠. 넓은 4인용 식탁에 홀로 앉아 아침을 먹을 때면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꼭 거대한 벽 같아서 숨이 턱 막히곤 해요. 내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아이들의 세상은 나를 비껴서만 흘러가요. 나는 이 집의 역사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인데 며느리 지혜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낡고 불편한 과거일 뿐이었죠. 어느 날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주방이 너무 낡아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동선도 비효율적이고 곰팡이도 생기는 것 같아 비위생적이에요.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 통해서 싹 바꿀게요. 그 말이 내게는 상의가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어요. 나는 40에 넘게 내 몸처럼 아껴온 살림들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어요.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사준 무쇠솥, 민준이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던 작은 냄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담가주신 간장이 담겨있던 장독까지. 지혜는 그 모든 걸 오래되고 촌스러운 것들이라며 미련 없이 버렸어요. 그건 단순한 살림이 아니었어요. 내 젊은 날의 기억이고 우리 가족의 역사였는데 새로 들어선 반짝이는 은색 싱크대와 인덕션 레인지는 꼭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나를 서먹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반대하려 하자 지혜는 나를 어린애 취급하듯 말했죠. 어머니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히 쉬세요. 옛날 분이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아들 민준이는 그저 아내와 나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지혜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말할 뿐이었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낡은 가구 같은 존재라는 걸요. 나는 이 집의 유령이에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소외감은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녁이 되면 지혜의 스마트폰은 수시로 울렸죠. 친정어머니와의 영상통화였어요. 화면 속에서 지혜의 어머니는
사위와 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고 얼마 후면 어김없이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백화점 식품관에서 막 배달된 고급 반찬과 영양제들이었죠. 지혜는 그걸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음식도 깔끔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저염식으로 다 챙겨주신다니까. 그럴 때마다 내 옆에 있던 민준이는 꼭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이야, 장모님 음식 솜씨는 진짜 최고야. 우리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긴 한데 그 뒷말은 늘 흐지부지 사라졌죠. 아들은 내 눈치를 보면서도 아내가 가져온 음식을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 모습은 내 가슴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았어요. 내가 평생 바쳐온 시간과 노동이 며느리 친정의 경제력 앞에서 너무나 쉽게 가치를 잃어버리는 기분, 모멸감이었죠. 내 음식은 점점 더 평가의 대상이 되어갔어요. 내가 정성껏 끓인 국은 너무 짜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을 듬뿍 담아 부친 전은 기름지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지혜는 건강 잡지를 인용하며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먹으면 성인병 걸려요라고 가르치려 들었죠. 손주 민호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지혜는 어머니, 그런 건 아이의 창의력을 제한해요. 요즘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용 앱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라며 아이 손에 태블릿 PC를 쥐어주었죠. 내 모든 것은 낡고 틀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은 카카오톡으로 자기들끼리 가족 단체방을 만들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대화방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나는 그들의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혜가 일방적으로 주방을 개조하겠다고 선언한 건 최신 유행하는 미니멀리즘 스타일이라나 잡지에서 오려낸 듯한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온통 차가운 스테인리스와 인조 대리석뿐이었어요. 내가 평생을 보낸 그 따뜻하고 정겨운 부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내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 부엌은 아버님이랑 내가 하나하나 고른 건데. 내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지혜는 마치 내 말을 못 들은 사람처럼 민준이에게 물었죠. 여보, 괜찮지? 훨씬 깔끔하고 세련돼 보일 거야. 친구들 불러도 떳떳하고 민준이는 아내의 들뜬 얼굴과 내 굳은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내 부엌은, 아니 내 공간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나의 역사와 권위를 지워버리는 시작점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내 존재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내 기억과 역사가 담긴 부엌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지혜는 보란 듯이 인테리어 잡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민준이와 속닥거렸고 나는 애써 그 모습을 외면하며 달력만 바라봤죠. 내게는 곧 다가올 남편의 기일이 내쫓길 위기에 처한 내 존재를 증명할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의 제사상만큼은 이 집에서 내가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기일 일주일 전부터 나는 분주해졌어요. 그것은 나에게 남은 유일한 권리이자 의무였으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일부러 강 건너 경동시장에 갔어요. 강남에 번쩍이는 백화점 식품관에도 좋은 물건이야 많겠지만 제사상에 올릴 음식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흙냄새를 맡 생선 비늘의 싱싱한 빛을 확인하며 고르고 싶었거든요.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손이 건네주는 마른 나물 한 줌, 펄떡이는 생선을 보며 이놈으로 하면 제사상이 환해지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생선가게 아저씨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정성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온종일 부엌에서 살았어요. 사골을 푹 고아 뽀얀 국물을 내고 정성껏 다진 고기로 동그랑땡을 빚었죠. 호박에 예쁘게 칼집을 내고 명태를 꾸덕꾸덕 말려 포를 떴어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이 음식 하나하나에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 탕국을 앞에 두고 국물이 끝내준다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던 모습, 내가 부친 동그랑땡을 아이들 몰래 하나씩 집어먹다 나에게 핀잔을 듣던 그 사람의 장난기 어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제사 준비는 내게 고된 노동이 아니라 먼저 간 남편과 조용히 나누는 대화였고, 우리 가족의 뿌리를 내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죠. 문제의 그날은 제사를 사흘 앞둔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내가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을 다듬으며 내일 할 일들을 머릿소리로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지혜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밝고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제사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어요. 집안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죠.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를 쳐다보자 지혜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요즘 시대의 제사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하다는 거였어요. 맞벌이하는 우리가 며칠씩 제사 음식 준비에 매달리는 건 시간 낭비고, 그 많은 음식을 해봤자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니 경제적 낭비라고요. 무엇보다 이건 명백히 여성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인 악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물컵을 잡았어요. 얘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제사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고 우리 가문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야. 이건 우리 자식 된 사람의 당연한 책임이고 도리란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들렸어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어요. 책임이요? 그 책임은 왜 항상 여자들, 며느리인 제 몫이 되어야 하죠? 저는 아버님 얼굴도 제대로 뵌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모르는 조상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안 살아요. 강남 제사상 같은 프리미엄 배달 업체에 주문하면 호텔 요리처럼 깔끔하게 오고, 아니면 그냥 온 가족이 고급 한정식 식당에 가서 추모하는 걸로 대신한다고요.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게 신성한 의식이었던 제사가 며느리에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내 아들, 이 집안의 장손인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죠. 민준이는 아내와 나 사이에서 한참을 우물쭈물하더군요. 여보, 그래도 아버님 제사인데.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0년 넘었잖아. 그 말에 잠시 희망이 피어오르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들더니 민준이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 떠 있었죠. 시대착오적인 제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글 밑으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 집은 없앤 지 오래, 며느리 허리만 휘는 악습, 그 돈으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나 잘해라. 지혜는 그 댓글들을 민준이에게 보여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봐, 이게 요즘 사람들 생각이야. 우리만 유별나게 살 필요 없다고. 나는 그 디지털 세상의 여론전 앞에서 철저히 무력했어요. 내 평생의 가치관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몇 번에 구시대의 패습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죠.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내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내 심장을 관통하는 말을 뱉어냈죠. 엄마, 지혜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힘드시고 지혜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저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요. 올해만이라도 그냥 간단하게 배달 음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믿었던 내 아들이 내 평생의 신념을, 아비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저버리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아내와의 평화를 위해 가족의 뿌리를 잘라내는 데 동의한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등 뒤로 엄마,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라고 외치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길. 그날 아침 나는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아니, 차릴 수가 없었죠. 약속된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고 강남 제사상이라는 로고가 밝힌 커다란 상자들이 배달되었어요. 지혜는 익숙하게 상자를 열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들을 꺼내 제사상에 올렸죠. 공장에서 찍어낸 듯 모양만, 그럴듯한 전, 차갑게 식어버린 탕, 정체 모를 나물 몇 가지. 모든 것이 너무나 가지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였어요. 거기엔 온기도, 이야기도, 마음도 없었어요. 나는 텅 빈 제사상 앞에 우두커니 서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부족해서 당신 마지막 가시는 길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네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눈물을 삼켰어요. 아들 부부는 잠시 후에 나타나 형식적으로 절을 2번 하고는 저희는 그럼 들어갈게요라며 각자의 방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숙제를 끝낸 아이들처럼. 그렇게 우리 집의 제사는 끝났어요. 덩그러니 남겨진 차가운 음식들과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나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부서진 제사상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버린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남편의 제사가 차가운 배달 음식으로 끝나버린 그날 이후 집 안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런 나를 애써 모른 척하는 것 같았죠. 텅 빈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안을 떠도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 침묵이 오래갈 수는 없는 법이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었어요. 손주 민호는 요즘 라면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건강에 예민한 지혜는 집안에 라면을 들여놓는 것조차 금지했죠. 그날도 민호는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내게 달려와 라면을 끓여달라고 졸랐어요. 할머니, 라면. 후루룩 짭짭 맛있는 라면. 아이의 보챔에 마음이 약해졌지만 며느리의 엄한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죠. 민호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니. 할머니가 맛있는 빵 줄게. 내가 아이를 달래자 민호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내 앞치마를 향해 퇴하고 침을 뱉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아이고, 우리 강아지 침도 뱉을 줄 아네 하며 행주로 앞치마를 닦아냈어요. 아직 6살배기 어린애인데 뭘 알겠어요. 그저 어른들 사이의 찬 기류를 아이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심술을 부리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내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민호는 그날따라 더 심하게 떼를 썼어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죠. 내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라면은 몸에 좋지 않으니 대신 할머니가 특별히 맛있는 간식을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아이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내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짓을 했어요. 내 얼굴에, 정확히는 내 눈을 향해 다시 한번 침을 퇴타고 뱉은 거예요. 따뜻하고 비릿한 액체가 내 뺨을 타고 흐르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충격, 모멸감, 슬픔,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휩쌌죠.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온 지혜가 그 광경을 본 것은 며느리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들과 뺨에 침이 묻은 채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내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짝,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혜는 내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어요. 어머니, 애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내 뺨은 불이 붙는 것처럼 타올랐어요.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수치심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는 것밖에는 그날 나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내 침묵은 가장 큰 절규라는 것을.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애애했어요. 물론 나만 빼고요. 지혜와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블릿 PC 화면을 보며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지혜의 친정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럽 여행 계획을 짜는 모양이었어요.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한 나는 소파 구석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어요. 투명 인간처럼. 그들은 일주일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지혜의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죠. 물론 그 여행 계획에 내 자리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장거리 비행은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아버님 잘 모시고 올게요. 지혜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거추장스러운 짐은 두고 가겠다는 선언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바로 내 73번째 생일 다음 날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내 생일을 까맣게 잊었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소외였어요. 다음 날 친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가족 유럽 여행 D7이라는 게시물을 봤다는 거였죠. 형님도 같이 가시냐는 친척의 물음에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고, 나는 다리도 아프고 해서 젊은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했지. 전화를 끊고 나니 비참함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라는 번쩍이는 세상 속에서 내 아들 가족은 화목한 가정을 연기하고 있었고 나는 그 무대 뒤에 버려진 낡은 소품 신세였으니까요. 아이들이 떠나는 날 아침 집은 여행 가방 바퀴 구르는 소리로 요란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건조한 인사를 끝으로 현관문은 세차게 닫혔죠. 그들이 사라진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넓은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지혜의 깔끔한 글씨체였죠.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병원 잘 다녀오시고 거실에 있는 비싼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과 화분.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인간, 가족의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이 정해놓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물,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죠. 나는 텅 빈 집안을 정처 없이 헤매다 안방 장식장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 앞에 멈춰섰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을 보자 지난 10년간, 아니 며느리가 들어온 후 7년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화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마저 다 말라버린 채 소파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죠.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의 꿈을요. 젊은 시절의 남편이 내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는 내게 분명히 말했어요. 순자야, 여긴 우리 집이야.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 당신이 원하는 대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졌죠. 거실 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퉁퉁 부은 눈,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이전의 슬픔과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서 있었죠. 그래요, 나는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남편의 꿈을 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6시에 눈을 떴어요. 이상하게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죠. 지난밤의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맑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무력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나는 아주 오래된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전화번호부를 꺼냈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남편과 내가 한자 정성껏 눌러 쓴 이름과 번호들이 빼곡했죠.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다 큰딸 미숙이의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전화기를 드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죠. 혹시 내 딸마저 나를 요즘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취급하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미숙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사 문제로 다퉜던 일, 손주에게 당했던 모욕, 그리고 내 뺨을 때렸던 며느리의 그 손길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울먹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화기 너머의 딸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내가 모든 말을 끝내고 흐느끼기 시작했을 때 미숙이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알고 있었다니. 미숙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 얼굴에 그늘이 깊어지는 것도, 민준이네 집에 다녀오면 꼭 며칠씩 알아눕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둘째, 미경이랑 둘이서 몇 번이나 민준이를 만나 쓴소리를 하려고 했지만 엄마가 아들네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을까봐 참고 또 참았다고요. 민준이 그놈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해. 미경이랑도 이미 다 얘기 끝났어,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지난밤의 서러운 눈물과는 달랐어요.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주는 따뜻한 위로의 눈물이었죠. 나는 내 딸들이 아들에게 가려져 늘 뒷전이었던 내 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이라도 한 듯 미숙이와 미경이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딸들은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네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계획을 펼쳐 보였죠. 우리가 마주 앉은 식탁은 더 이상 외로운 밥상이 아니라 작전 회의를 위한 지휘 본부 같았어요. 미숙이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봐.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된 거 확인했어. 법적으로 온전히 엄마 재산이야. 미경이는 변호사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혹시 민준이가 상속 지분 같은 소리 할까봐 상담까지 받아놨어. 엄마 단독 소유 재산이라 엄마가 처분하는데 아무 문제 없대. 심지어 딸들은 내가 앞으로 머물 곳까지 알아봐 둔 상태였어요. 보안이 잘 되어 있고 병원도 가까운 작은 오피스텔이었죠. 일단 여기 가계약해뒀어. 엄마가 이 집을 어떻게 하든 편히 쉴 곳은 있어야 하니까. 딸들은 내 노후 생활비 계획까지 꼼꼼하게 정리한 파일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충동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내 딸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무너진 가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치밀한 충격 요법이었죠. 그동안 나를 고립시켰던 기술도 딸들의 손에서는 나를 위한 무기가 되었어요. 미경이는 내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며 차근차근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앞으로 민준이나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꼭 이걸 눌러.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야. 딸은 내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잡고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음성 녹음 앱을 가장 누르기 쉬운 곳에 꺼내주었어요. 또 며느리가 보낸 상처 주는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는 법, 내가 뺨을 맞고 멍이 들었을 때 찍어둔 사진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그리고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는 법까지. 이전까지 단절과 소외의 상징이었던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그 순간 내 권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로 변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딸들과 카카오톡으로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유대감과 심리적 안정을 느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는 함께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부동산은 온통 유리로 되어 있어 환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중개인은 우리 새 모녀를 보더니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아주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우리를 맞았어요. 사모님, 이 아파트는 워낙 위치가 좋아서 금매로 내놓으시면 현금 가진 분들이 바로 연락 올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딸들이 미리 준비해 온 서류들에 차분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서에 내 이름을 적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단단한 힘이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부동산을 나왔을 때 강남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민준이와 지혜가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딸들은 내게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고 우리는 작은 소리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내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예정보다 사흘이나 일찍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조카였죠. 고모, 민준이네 지금 한국행 비행기 탔대요. 집이 팔렸다는 게 정말이에요? 조카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로 이사 온 오피스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높고 평온하기만 했죠.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민준이와 지혜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나를 밀치고 안으로 들이닥쳤죠. 지혜가 먼저 새빨개진 얼굴로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전처럼 그들의 분노 앞에서 작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했죠. 나는 조용히 그들을 마주보고 앉아 내 인생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가장 단단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제정신이 들더구나. 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아이들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어요. 그들은 내가 울고불고 사과하며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내 눈에는 눈물 대신 7년간 골마 터진 화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불꽃을 연료 삼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 집의 투명인간이 되었는지, 내 손때 묻은 40년 세월이 어떻게 비위생적이라는 말 한마디에 쓰레기가 되었는지, 내가 차린 밥상이 어떻게 며느리 친정의 경제력과 비교당하며 모욕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차가운 배달 음식이 올라왔던 제사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마지막으로 나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 손주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내 뺨을 때렸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아이들을 짓눌렀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려고 입을 뗄 때였어요. 다시 현관문 벨이 울렸죠. 이번에는 내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 밖에는 내 두 딸, 미숙이와 미경이, 그리고 점잖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내 딸들은 당황한 민준이와 지혜를 지나쳐 내 옆에 섰고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하지만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아버님 사망 이후 어머님, 즉 박순자 여사님께 단독으로 상속된 재산이며 강남구청과 대법원 등기소의 모든 서류가 이를 증명한다는 것. 따라서 이번 매각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온전한 재산권 행사라는 것을요. 민준이와 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큰딸 미숙이가 동생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어요. 민준이 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이건 엄마가 너랑 내 처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너희가 그 집에서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 아비 제사상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사람 자식으로서 할 짓이야? 이게 바로 너희의 불효에 대한 충격 요법이라고 작은 딸 미경이도 거들었죠. 오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정신 차리고 진짜 어른이 될 마지막 기회라고 알아들어? 딸들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지혜는 이제 분노가 아닌 절망적인 표정으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살라고요? 그 애원 섞인 절규에 나는 조용히 안방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 그 통장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의 가치가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숫자를 보고 숨을 헙 하고 들이켰죠. 나는 그 통장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이건 내 인생이다. 내 눈물이고, 내 땀이고, 내 지난 세월이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 순간 미경이가 옆에서 태블릿 PC를 켰어요. 화면에는 며칠 전 내가 뺨을 맞고 싶어렇게 멍이 든 내 얼굴 사진, 그리고 아이들이 여행을 떠나며 남긴 병원, 화분이라고 적힌 그 냉정한 메모 사진이 떠 있었죠. 그 디지털 증거 앞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고 민준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딸들은 내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사실 내가 너희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마. 내 손에 들려있던 것은 6개월 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어요. 거기에는 초기 알츠하이머 의심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나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내 인생의 마지막 진실을 고백했어요. 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무서웠단다. 하지만 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 내가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게 무서웠지. 너희 얼굴을, 내 손주 얼굴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너무나 무서웠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내가 모든 걸 잊기 전에 너희가 이대로 어른이 되지 못할까봐.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결심했단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수 있을 때,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너희에게 진짜 세상을 가르쳐 주기로. 이 아픈 방법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내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준이와 지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잠시 후 민준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엄마.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어요. 지혜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온몸을 들썩이며 오열했어요. 그들의 분노는 순식간의 충격으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나는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그저 담담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진실의 무게는 그렇게 우리 모두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내 마지막 고백이 폭탄처럼 터진 그날 이후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민준이와 지혜였어요. 아이들은 내게서 받은 돈으로 강남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 전세를 얻었어요. 그 크고 화려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좁고 낡은 집으로 옮겨가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맞벌이를 하며
서툰 솜씨로 집안일을 하고 빠듯한 살림에 쩔쩔매는 아이들의 모습을 전해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나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것이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성장통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고된 시간은 아이들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은 나를 보러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처음 몇 번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죠. 민준이는 매일 아침 엄마,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지혜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서툴게 만든 음식을 들고 와 내 앞에 수줍게 내밀었어요. 어머니, 맛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인데 솜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설거지를 하는 내 옆에 와서 조용히 그릇을 헹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야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젖은 손으로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었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삶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내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앞에서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딱 한 번만 하겠다고 나섰죠. 강당에 모인 수십 명의 노인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꾸미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듯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내가 어떻게 투명인간이 되었는지, 어떻게 내 목소리를 되찾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된 집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만의 통장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며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죠. 그날 이후 나는 복지관의 비공식 상담 멘토가 되었어요. 내 개인의 아픔을 이겨낸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희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승리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죠. 의사의 말대로 내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어요. 가끔 병원 가는 날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미숙이와 미경이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속이 상했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나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내 스마트폰에 앱 하나를 설치해 주었어요. 가족 밴드라는 앱이었는데 거기에는 내 병원 일정과 복용해야 할 약 시간, 그리고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 사진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죠. 어머니, 이제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다 기억하면 되니까요. 민준이는 주말마다 낡은 앨범을 들고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이때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손 꼭 잡고 있는 거요. 아들은 빛바랜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주었어요. 그것은 전통적인 효도와는 다른 아주 따뜻하고 지혜로운 새로운 효도였어요. 기술은 더 이상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희미해지는 내 기억을 붙잡아주고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날의 충격이 있고 딱 1년이 되던 가을날, 민준이와 지혜가 내 오피스텔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한 집에 부대끼며 살지는 않지만 이제는 언제든 문만 열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에 살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두 딸내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북적이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죠. 부엌에서는 지혜와 내 딸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웠고,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손주들과 뒤엉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식탁은 예전 제사상처럼 격식을 차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하고 따뜻했어요.
나는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행복한 풍경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담을 수 있었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내 마지막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요. 나는 그저 낡은 아파트 한 채를 판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흩어져 있던 우리 아이들을 모아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기억은 언젠가 모두 사라지겠지만 이 사랑의 기억만큼은 내 영혼에 남아 영원할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야만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법이죠.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노력을 통해 완성되는 것 같아요.